네, 3월 21일 목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퇴장을 약 30여 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장은 1950.77포인트로 1950선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9포인트가 조금 넘게 빠졌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544포인트로 현재 2포인트 가까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연일 계속되는 것이 오늘까지도 연결은 됐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만큼은 사줬다는 것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좀 선별적으로 팔고 있는 거 아닌가,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좀 위안거리가 조금이나마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하지만 엔화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지금 자세한 시장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1950, 544포인트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3월 21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에서 하락 반전된 뒤 큰 폭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오전장에서는 미국의 벤 버냉킹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양쪽 완화 지속 발언으로 상승 흐름 이어졌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1970선을 터치하기도 했던 코스피. 그러나 이 북한발 지정학 리스크가 증시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외국인이 엿새째 매도 물량 강하게 출하했고 이 오장 들어서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4%의 내림세 보이며 1950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쪽에서 3천억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미국발 훈풍의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되는 등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550선을 하회해 장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0.31%의 내림세 보이며 544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개인과 기관이 소폭이나마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반면 외국인 쪽에서는 45억 원의 매수세 보인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이 하락 속에 장출발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과 이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이 티프로스 우려감이 여전히 선재해 오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110원대 중반에서의 소폭의 오름세에 그쳤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된 모습입니다. 40전의 내림세 보이며 1115원 70전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상주인 삼성전자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145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1%대의 조정 흐름, 기아차만이 강보합권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기아차 오늘 54,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2%에 가까운 조정 흐름 나타났습니다. 28,0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내린 소폭 좀 깊었습니다. 2.64%의 하락 흐름 보이며 29,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 LG화학은 오늘 2%대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전일 대비 5,500원 올라 27만 5,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파라다이스 1%대의 상승폭 이어가며 오늘 장마친 모습입니다. 21,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CJ 오쇼핑은 1.64%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서울반도체가 강보합권, 동서가 약세 흐름 보인 하루고요. 이어서 CJ ENM 오늘 2.78%의 오름세 보이며 35,1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 오늘 낙폭이 좀 깊은 하루였습니다. 3%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오늘 19만 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시즌 역시 오늘 낙폭이 좀 큰 하루였습니다. 3.51%의 하락폭 보이며 68,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화학주 주가가 중국 PMI 지수가 개선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양적 완화 지속 발언까지 더해지며 상승폭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금호석유가 2%대의 강세 보이며 전일 대비 6,500원씩 오른 하루입니다. 이어서 롯데케미칼이 2%대의 상승세 보이며 20만 7,500원에 LG화학 역시 2%대의 강세 보이며 27만 5,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통신주 주가가 SK텔레콤의 T끼리 요금제 출시 소식에 동반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KT가 2.59%의 내림세 보이며 35,7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LG유플러스 역시 2.87%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SK텔레콤이 2%대의 내림세 보이며 18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수처리 관련주 주가가 막판 들어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태국 정부가 발주한 12조 원 규모의 통합 물관리 사업 프로젝트의 최종 낙찰자 선정이 연기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이 하한가로 장마치며 6,130원에 한국종합기술 역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6,68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유신 역시 하한가 찍으며 9,600원에 이어서 뉴보텍이 11%대의 급락세입니다. 736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4의 선주문이 갤럭시 S3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에 오늘 오전장에서는 강세 보였던 관련주 주가가 막판 들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며 홍조세로 장막힌 모습입니다. 오늘 피델릭스는 상한가 도달하며 3,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트론 역시 1%대의 상승세 유지하며 24,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반면 BH와 삼성 SDI는 차익 실현 매물의 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캠트로닉스가 신규 설비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세로 장마쳤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인데요. 오늘 5%대의 강세 보이며 19,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 짜봐야죠.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1970선을 회복하면서 좀 반등 시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도 역시 엿새째 외국인 매도세, 대량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장 후반까지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1950선을 겨우 지키는 수준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550선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다시 밀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 압력에 의해 54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1선 이탈 이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떠안은 형국이었는데요. 자, 이처럼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일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겹쳐지면서 매도세가 엿새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최근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미국에 상장된 이머징 ETF 자금이 대규모 유출됨에 따라서 비차익 매도가 추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달러와 강세로 인해 선진국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반면에 이머징 국가에서는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러니까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머징 아시아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은 극적인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 매물 압력에 의한 등락 과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급적인 면이 개선이 돼야지 우리 증시 상황도 같이 따라서 개선될 듯 싶은데요. 자, 외국인의 매도세 완화 기대해 볼 만한 걸까요? 일단 해외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로 인한 매물 압력은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날수록 그 매물을 소화하면 소화할수록 압력은 좀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달러와 강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달러와 강세 흐름이 신흥국보다 견조한 미국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키프로스 사태가 좀 맞물리면서 좀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머징 증시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중국 PMI 지수가 개선세를 보였고 그리고 앞으로 키프로스 사태가 완화될 경우에는 이런 달러와 강세 속도가 좀 완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흥국 증시 가격 메리트가 불각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고요. 최근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그러니까 이머징 아시아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키프로스 사태가 좀 완만하게 해결되는 상황으로 전개될수록 외국인 매도세는 점점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악재들이 상당 부분 돌출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씩은 해소돼 가고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입니다. 내일장 어떨까요? 일단 외국인 매물 압력이 계속적으로 출회되고 부담스럽다는 점에 있어서 반등 탄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밸류에이션 수준 다시 한번 전 저점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밸류에이션 수준이라든지 가격 메리트 글로벌 증시 대비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저점권 그러니까 1950에서 1960선 전후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 여부를 좀 관심 가져보실 필요 있는 부분은 121선 회복 여부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121선을 회복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 탄력이 좀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매매 강도를 조절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1950선 전후에서 지지력을 확보하고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가격 메리트, 그러니까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한 어느 정도 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121선 회복 여부라 볼 수 있겠습니다. 121선이 지금 현재 1962포인트에 위치해 있거든요. 일단은 이 선 회복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후에는 지난 고점 수준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지지력을 보이다가 한 번에 밀렸던 1985포인트가 1차적인 상승 목표치가 반등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 장 흐름은 별로 반갑지 좀 않았죠. 오늘 수급 특징과 업종별 특징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서글펐죠. 네, 반갑지는 않고. 사슬이 파란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요즘 시장에서는 파란색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4% 빠지면서 1950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44.56을 기록을 하면서 0.3%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가 일단은 한 몫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대량 출회가 좀 됐죠. 그래서 현물에서도 어느 정도 매도세가 보였고요. 그리고 현물에서도 매도세가 부정적인 사인이 일어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패턴상 지금 겹치는 음봉이 나왔거든요. 이 패턴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패턴이죠, 사실. 앞서서 나왔던 부분과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오늘 갭 상승을 했다가 또다시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단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고, 하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매물 압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930포인트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상단으로 여전히 1980포인트가 어느 정도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930포인트만 지지를 좀 다시 받으면 또 크게 갈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를 하시기보다는요, 조금 더 사이클 자체를 조금 길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종목별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 상당히 얄밉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돈은 상당히 냉정한 거고 업종별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하고 그다음에 중형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나머지 종목군에 대해서는 다 매도를 보였고요. 많이 매도를 한 순으로 보시면 대형주 쪽에서 매도가 많이 일어났죠. 그만큼 지수를 올릴 그런 낌새조차 안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타났고요. 화학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금융업종에 대해서도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PMI 지수 같은 경우에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향해서 발표가 됐는데 그래도 그런 분위기보다는 지금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를 해줬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화학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기관의 매수세였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있는 551선이 상당히 해발 550이면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거의 2,550으로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계속적으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위에 악성 매물이 많다고밖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냥 시장 흔들기가 좀 나오는 상태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다시 거래재개가 되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움직임이 상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방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코스닥 지금 55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미끄러져서 박스권에 다시 안착을 하느냐는 내일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외국인에 의해서 지금 매수세가 좀 나왔는데요. 지금 종합적으로 매수를 좀 했었고 오락문화업종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는 모습 대신 IT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오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냈던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다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개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호석유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 6% 정도 지금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뉴스거리로 인해서 오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슨 뉴스였냐면 바로 중국의 PMI 지수죠. 어느 정도 경기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좀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고 왜 이 뉴스를 같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바로 기대감을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주식은 기대감이 없어지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좀 아실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은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락 후 첫 양봉이 꼭 좋은 것은 아니죠. 당연히 여기에서 원바닥이기 때문에 다시 투바닥, 쌍바닥을 찍는 패턴 한 번 더 보시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런 패턴 자체를 한 번 더 보시고 만약에 매수가를 한번 정해본다면 상단에 11만 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수가를 잡는 게 낫지 지금은 관망의 자세를 조금 더 유지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민스테크넷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보안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장 마지막에 그만큼 어제 움직임 보시더라도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었을 건데 보안주 하루 만에 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락 반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미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오늘 특징주로 꼽았냐면 보안 관련주는 다른 종목군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기는 조금 사실상 힘든 종목군들이고 대신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더라도 좋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시장의 테마성 재료로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 차트를 보시다시피 꾸준히 정배열 상태로 올라오는 차트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올라올 수 있느냐 하면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가 보안 관련으로 말을 많이 하면 안랩을 먼저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유율 1위는 바로 미스테크넷입니다. 그만큼 보안에 관해서는 대표 주자격을 맡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그런 업체라고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빠졌지만 우리가 이런 빠진 부분 자체를 매수의 구간으로 조금 활용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눌림목을 좀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 정도 빠졌는데 이런 모습 자체에 얽매이지 마시고 시세 자체를 좀 더 길게 보시고요. 그래서 21,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일유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4분기 결산 실적도 좋았고요. 꾸준히 저평가주였죠. 그리고 자동차 원수장 업종에 어느 정도 환획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군입니다. 현대차의 1차 밴더죠. 1차 밴더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만큼 지금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거래 정지가 됐죠. 같이 뉴스를 보시면 배임 혐의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상패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표이사가 1,701억을 배임 혐의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되면 일단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단기적인 반등은 올 수 있겠지만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추세 자체는 이렇게 정별상으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빠지면서 오늘 하한가를 갖다가 끌어올렸는데 거래 정지가 나왔죠. 그만큼 이거는 하한가를 갔을 때 벌써 어느 정도의 세력권이 좀 빠져나갔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조금 선수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설거지 단계로 남아있는 물량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횡령과 배임이 제일 속상하죠. 그런 것은 미리 알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종목군이 원래 한일이아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니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들고 계신 분들 실력 같은 희망으로 거래 재개가 되더라도 손실을 꼭 감내하고 꼭 손절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거래 정지도 많이 나오고 남사 의견 거절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 우리가 꼭 염두를 하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 분석을 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숙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까지 세 종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지는 코너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워봐야죠. 오늘은 대신증권 신촌점의 2호선 대리,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호선 대리는 변동성 없는 장은 4월까지 지속될 것, 그리고 중국 소비 확대 관련 종목, 개별 모멘텀 종목을 이야기했고요. 그 특징 종목으로는 아이원스를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주선 대리는 분할 접근이 유효한 장이다. 갤럭시 S4 모멘텀이 연관된 중소형주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목으로는 옵트론텍을 선정을 했네요.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살까에 대해서 이호선 대리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네, 변동성 없는 장이 조금 저는 지속될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는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동안의 급락이랑은 다르게 조만간은 이제 조금 1930에서 40포인트까지만 빠지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크게 변동이 없는 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랑 매도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기 전에 4월까지 이제 지속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안 오르는 원인을 좀 뽑자고 말씀드리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부진하다는 것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까지 뭐 거래소 기준으로 5일, 6일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 3천억 가량의 좀 많은 물량이 출회하면서 지수를 좀 발목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왜 나오고 하냐면은 일단은 공격적인 유입이 일단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자금 자체가 일단 지금은 달러 자산으로 어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와 가치 자체가 지금 유럽 재정 위기에 불거졌던 2012년 7월까지 이제 그 정도 수치까지 많이 상승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이 지금 신흥 시장에서 선진국 유입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같이 이제 비교해서 밖에 볼 수 없는 엔화를 좀 보시면은 4월 4일이 이제 다다음 주 정도로 이제 앞당겨져 놨는데 그 4월 4일에 있는 일본 은행의 이제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지 않을까. 즉 이제 엔화가 거기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즉 외국인이 막 무턱대고 우리나라 시장을 잡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많이 빠지지도 않은 시장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도래할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을 계속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까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종가의 퍼가 8.27배였는데 오늘은 한 8배 정도까지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이거는 지금 국내외 실적 모멘텀을 좀 봤을 때는 1분기 이후부터는 좀 풀리는 모멘텀을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저평가된 주식이 아닌가라 이제 전체적인 코스피가 좀 저평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해 한 1월 말에서 2월 초에도 이제 환율 변동성이랑 수급 부진 등으로 따라서 이제 조금 많이 지난 1월이나 2월 말에도 이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딱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즉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락이 있어도 변동성이 크지 않게 하락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시장 변동성 지표인 그 V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좀 안정적인 수치를 다다랐기 때문에 급락이나 급등보다는 변동성이 없는 장이 이번에 조금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변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원조 합의가 됐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예금 과세안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러시아에서 키프로스에 대한 이제 자금 이제 유입이나 협조를 조금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키프로스 은행 이제 거기에서는 30%에서 40%의 예금 자체가 그 러시아 기업에 이제 어느 정도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키프로스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러시아까지도 크게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조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더 이상 악재로는 남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를 현재 좀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슈들이 꽤나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연일 매도세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게 좀 지속될 걸로 내다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매도세는 지금 뭐 계속 3천억 내외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에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월달, 2월달에도 조금 많이 빠질 때 가격처럼 그 퍼 한 8배 정도까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빠졌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거의 그 정도에 도달한 상태이고 지수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도 한 1930에서 40포인트가 그 정도 수준에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또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조금 많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조금 가격이 절하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즉 이제 더 이상 외국인 매도는 조금 다음 주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주선 대리께서는 지금 시장은 분할 접근이 유효한 장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대리님께서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짚어주신 부분은 생략을 좀 하고 저도 일단 좀 지지선을 찾을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죠. 뭐 키포러스 부분하고 사실은 키프로스 부분 때문에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하고 요즘에 달러 쪽으로 좀 자산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우리나라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오늘은 부각이 됐는데 그 두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를 거라고
다다르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키프로스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제가 다 생략하고 달러를 잠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2013년 이후에 계속 이제 79 정도에 머무르다가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주봉상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보이시는데 주봉상으로 83불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주봉상으로 그 이 이상 올라간 적이 지금 2011년 이후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2012년 이제 중반 정도에 왔던 부분까지 왔는데 이 이상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달러 자산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도 어느 정도 좀 그 진정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이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해외 쪽에서 있었던 이슈들은 잠잠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우리가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부분이 터졌을 때는 어쨌든 순간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자체가 사실 공교롭게도 최근에 그 디커플링이 되면서 그 우리 국내 북한 이슈들이 계속 터지면서 좀 같이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외국인 매도세가 맞물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해주신 대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매력적인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오히려 조금 매수 관점으로 특히 지수만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단 북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좀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미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았습니다. 채권을 좀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 기조는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일단 어제 FOMC 회의에서 의미 있는 또 이야기들이 나왔죠. 물론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어떤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종료될 경우에 지금 주식시장에 자금 유동성을 공급했던 부분이 뭐 순간적으로 공백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인데 역시 버냉키의 입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일단 양적 완화가 지속시키고 제로 금리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말이 나왔고 그리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언급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계속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버냉키라는 사람이 대공황에 관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석사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신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유동성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연임을 하면서 버냉키도 계속 이번 정권 하에서는 이런 정책을 결코 이제 놓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계속 주식시장 자체는 계속 차근차근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던 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오르는 게 거품이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어제 했던 얘기가 주식시장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더 나아지고 있고 또 지표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버냉키 자체는 속마음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거품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 시장은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 보죠. 이호선 대리님, 어떤 종목 선정 방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일단은 중국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조업 PMI 지수를 조금 같이 살펴보자면은 51.7포인트 정도 나왔는데 전월 대비 한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실제로 지수는 1.3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오히려 한 0.5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중국 증시가 반등 역할이 조금 나오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PMI가 나옴으로써 중국이 좀 살아난다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민감주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좀 기반된 중국 내수주, 특히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생활용품 그리고 의류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괜찮은 종목들을 뭐 대형주 위주로 좀 뽑아보자면은 락앤락이라든지 파라다이스,
GKL, CJ제일제당, YG엔터테인먼트 정도가 있는데요. 이 정도는 최근에도 뭐 올해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예상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기 바라시며 두 번째로는 좀 개별 모멘텀을 조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도 좀 더 활발하고 개별 모멘텀이 없다면 잘 안 가는 종목입니다. 뭐 실적은 당연히 4분기 이제 어닝 시즌을 대비해서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닝 시즌이 나오면은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될 게 이번에도 삼성전자, 특히 갤럭시 이제 4가 나오는데 그거에 관련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보다도 기능이 조금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기능 위주로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면은 일단은 갤럭시 4에 대한 수혜주는 5가지 정도가 딱 있습니다. 플렉스컴, 세코닉스, 파트론, 대덕 GDS, 옵트론텍 이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노트 기능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갤럭시 4에서 이 기능이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화소 카메라가 이제 갤럭시 4에도 장착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4에서 이번에 센서를 조금 많이 달 수 있는 그런 다용도 제품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도 이제 관심 종목을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덕 GDS, 옵트론텍도 그러니까 전 모델보다는 조금 더 모델에서 얘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두시면은 5종목 정도가 딱 갤럭시 4에 관련된 수혜주가 아닐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제가 매주 이제 5종목에서 4종목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갤럭시 모멘텀에서는 저는 계속 세코닉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지금 3주, 4주 연속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이것이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4에서는 그 1300메가바트 정도 되는 이제 렌즈 공급이 이제 고화소 렌즈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할 것 같고요. 2012년 말에 이제 생산된 이제 공장이 완료가 되면서 그 캐파 자체가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2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세코닉스를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추천드렸던 삼진 L&D는 최근에 IT가 실적주 위주의 IT로 좀 많이 개편이 됐는데 삼진 L&D는 제가 말씀드렸듯이도 이번 굉장히 지금 퍼가 자체가 4배에서 5배밖에 안 되는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종목이 LED 관련해서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삼진 L&D까지도 관심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코이지도 일단은 계속 갖고 계시는 거 또는 추가 매수를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가 증가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4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한 6.8배에서 7배 정도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7배 조금이 넘을 것 같은데요. 이거랑 같은 이제 평광필름 제조업체 이제 경쟁업체가 이제 평균 퍼가 9배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조금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고객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1,100원 정도로 환율이 1,100원 정도로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엔화 가치에 대해서 이제 원화가 이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실적이 이제 3월이 계절적으로 성수기인데요. 2월 유럽 판매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증가해서 이제 마켓 점유율도 6.6% 정도로 0.7%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성수기 이제 그러니까 연중 판매 성수기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기아 노조랑 이제 경영진이 이제 특근 재개까지 나오면서 생산량을 좀 증가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따라서 기아차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저희가 수익이 났던 예린당 그리고 아비스타는 이제 2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 종목에서 이제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 방법에서 여러 종목들에 대한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김주선 대리께서는 어떤 종목 선정법을요? 예, 일단 방금 좀 말씀해 주신 게 겹치는데 갤럭시 4 모멘텀이 지속 가능한 종목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아마 이 안에서 같은 갤럭시 4에 납품을 했던 회사들 안에서도 굉장히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 3월 14일 날 갤럭시 이제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4월 말부터 팔릴 것 같거든요. 근데
거의 예전에는 뭐 1년 내내 걸쳐서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거의 한 두세 달 정도 안에 이미 판가름이 납니다. 특히 이제 갤럭시 3 같은 경우가 월 700만 대씩 팔렸었는데 4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최소 700만 대 이상 나가주지 않는다면은 이 전체 그 기업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부터 4월 말까지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미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어떤 주목하는 방식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이 최근에 안 좋았죠. 왜 갤럭시에 들어간다는 회사들 중에서도 안 좋은 부분이 나오냐면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이나 이럴 때 이제 애플에도 공급을 하지만은 납기를 못 맞추거나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옵트론텍하고 나우스 같은 경우도 나우스 쪽에서 옵트론텍 물량 가져간다는 얘기 있으면서 주가가 좀 차별화가 나왔었고 그리고 케이스 업체들 뭐 항상 좋았었던 뭐 신양이나 모베이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차별화가 일어납니다. 신양 같은 경우 뭐 수율이 안 나오는 바람에 이익이 안 나오면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모베이스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굉장히 차별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4월 말에 숫자가 나오기 전에는 미리 또 기대감에 좀 괜찮게 공급이 되고 있는 회사들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삼성의 이제 벤더들 중에서도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보통.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대덕 GDS 이번에 1등 했었고 뭐 예를 들면은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물량 제일 많이 받는 회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차별해서 움직이는 거를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추가적으로 갤럭시 4에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회사들을 공략한다면은 4월 말에 숫자 나오기 전까지는 좀 매매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시장에서 좀 좋은 반응을 얻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요. 자, 두 분의 전문가는 다음 주에 뭘 살지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은 아이온스요. 네, 아이온스는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을 보았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정 업체고요. 그다음에 코팅까지 하는 업체인데 세정과 코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외주가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로 매출액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요. 주 고객 자체도 이미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이제 메이저 고객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 문제는 전혀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공펌프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1위 기업인 에드워드사랑 5년 정도 장기 계획을 맺었거든요.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확보가 되는 그런 장기 성장을 가능할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을 갖고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출액을 말씀드린다면 간단하게 올해 매출액 700억, 영업이익은 120억, 그리고 순이익이 9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비해서 한 20% 정도씩 증가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안성공장으로 이제 최근에 이전을 했는데요. 확대 이전을 함에 따라서 캐파 자체가 늘어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장비 업체들이 조금 공급이 이제 대형 메이저 회사에 좀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는 이제 상승했지만 차트도 좀 우상하는 모습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뭐 바로 시장가로 잡아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일주일 목표가로 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일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5일선이 깨지는 특히 최근에 저점이었던 5,100원 선까지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수가는 시초가, 시장가 정도로 그냥 부담 없이 사라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옵트론텍입니다. 김주선 대리님은. 예, 옵트론텍은 이제 갤럭시 S4 이제 벤더들 중에서 지금 쇼티지가 나는 이제 분야가 케이스하고 카메라 쪽이 가장 큽니다. 특히 카메라 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광학 렌즈나 이미지 센서용 블루 필터 관련된 이제 그 부분을 만드는 회사고 이제 고화소 경쟁, 그러니까 스마트폰 고화소 경쟁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야 사측 기준으로 이제 또 작년 대비해서 한 60% 정도 더 지금 매출액 상승을 목표로 제시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 나노스라는 회사가 또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나노스라는 회사가 사실 옵트론텍 물량을 비슷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갤럭시 4에 옵트론텍 물량을 가져가기로 이미 확정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옵트론텍은 사실은 3월달 들어서는 계속 조정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노스가 지금 제작하는 게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옵트론텍 쪽으로 다시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정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소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 소문이 아니더라도 실적 자체의 숫자는 여전히 계속
좋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조정받은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폭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수준 15,100원으로 오늘 뭐 장중에 좀 올랐었지만은 그 종가엔 좀 이제 떨어지면서 끝이 났는데 15,100원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수가 15,700원 이하에서는 부담 없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도가는 이제 전고점이 이제 16,850원 장중 전고점이 기록된 적이 있는데 17,000원 정도 선으로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고점 돌파할 경우에는 계속 추세 그리면서 뭐 4월 중에도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야, 움직임 자체가 좀 무지하게 힘이 느껴지네요. 이 종목 따라 얹기는 조금 겁나기도 합니다만 이제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증시 기억원이 들어맞는다면 바로 그에 딱 맞는 종목이 옵트론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주 관심 종목 AS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대리님. 예,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코이즈 종목인데요. 뭐, 지난주보다는 뭐, 한 300원 정도 이제 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워낙에 많이 근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1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홀딩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종 목표가는 저는 한 14,500원에서 15,000원. 만약에 14,500원 넘는다면 신고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 예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20% 이상, 30% 정도까지도 주가가 상승할도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그 최근에 투자 패턴을 조금 보여드리면은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아니고, 예, 최근에 오늘 기간 매수가 15,960주, 즉 한 16,000주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기간 매수가 좀 끊기다가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이제 매도가 나왔어도 주가는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기간 매수가 좀 강력하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아직 안 잡으신 분들도 새롭게 매수하시면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재차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근데 뭐 장중에 33,000원 이상 갔다가 지금 오히려 어제하고 오늘 좀 빠진 상태인데요. 이슈가 하나 사실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LG전자 관련해서 이번에 LG 갤럭시 4에 들어가는 기술 관련해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고 LG하고 삼성하고 좀 이제 싸움이 좀 본격화되는 양상인데 그러면서 어제 좀 또 뭐 시장도 많이 빠지면서 대형주기 때문에 빠진 부분도 있지만은 빠지면서 다시 이제 매수가보다 살짝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또 삼성 쪽에서 LG전자 쪽 소송은 뭐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국면이 또 달라지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그런 특허 이슈 이런 거는 뭐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35,000원에서 6,000원 이상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업황 자체도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1분기에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은 뭐 작년 4분기가 실망스러웠지만은 1분기 이후에는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으로 보고 있고 LG전자에서 신작으로 나온 휴대폰도 지금 굉장히 좋은 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놓고 기다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추세는 아예 꺾인 게 아니거든요. 계속 좀 홀딩하는 쪽으로 해서 목표가까지 한번 들고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 시장 등등 업황 자체가 1분기부터는 완전히 턴어라운드 돼 있으니만큼 자 그 수혜를 노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용기 갖고 잘 한번 접근해 보자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다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네, 다이렉트 전략 오늘은 이호선, 김주선 두 전문가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늘장 내일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